되돌아보면 모든 게 완벽했던 것처럼 보였던 그 시절이 이제 와서는 너무 허무하게 느껴진다. 그때 나는 사랑하는 지수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손에 잡힐 듯 가까운 우리의 미래,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한 시간이었다. 어쩌면 그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을 거라고 나는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다. 지수와 나는 거의 5년을 함께했다. 처음엔 철없고 서툴렀지만 함께 웃고 울며 점점 더 단단해졌다. 싸움도 많았고 눈물도 많았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곳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믿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겐 한 살이 된 아들 준서가 있다. 그 아이는 우리 삶의 전부였다. 매일 반짝이는 눈으로 세상을 궁금해하며 바라보는 모습, 걸음마도 하기 전에 장난감을 쥐고 뭔가를 만들어내려는 손짓 하나까지 모든 것이 기적 같았다. 준서는 우리를 부모로 만들어줬고 우리는 그 덕분에 어른이 되어갔다. 사실 우리가 결혼을 미룬 이유는 단순했다. 감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좀 더 안정된 후에 조금 더 준비된 어른이 되어 결혼하자는 약속이었다. 25살, 사회 초년생으로 일하고 있던 우리는 아직 세상 물정을 다 알지 못했다. 그 나이에 아이를 갖는 건 생각보다 큰 용기였고 처음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땐 솔직히 서로를 다 알지도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막막했던 그 시작도 함께라서 괜찮았다. 준서가 태어나면서 우리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끈이 생겼다. 결혼식은 단지 형식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뤄낸 모든 것을 축하하는 증명이 될 예정이었다. 나는 그 사실에 들떠 있었고 스스로도 모르게 이상적인 미래에 취해 있었다. 하지만 그 행복함 속에 어쩌면 나는 너무도 많은 신호를 놓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지수는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거나 갑작스럽게 표정이 굳어질 때가 있었다. 그럴 때면 나는 단순히 결혼 준비 스트레스로 넘겼다. 예민해질 시기니까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만 그렇게 생각했던 걸까? 내 오랜 친구 태미는 좀 달랐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죽이 맞았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그는 내가 어떤 표정을 지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투일 때 속으로 불안해하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랬을까?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익숙한 호프집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결혼식 준비는 어디까지 했는지,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 건지,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키울 건지, 서로의 삶이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도 그 시간을 함께 나누는 것이 좋았다. 그러다 태민이 갑자기 술잔을 내려놓고 무거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평소와 달랐다. 맑고 단단했던 그의 눈동자엔 이번엔 망설임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현우야, 나 사실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이 순간 움찔했다. 그의 말투는 무척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고 그런 말은 보통 좋은 소식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 말하는 이유는 널 진심으로 아끼기 때문이야. 나는 어색함을 감추기 위해 농담처럼 웃으며 말했다. 뭐야, 무슨 훈계라도 하려는 거야? 하지만 태미는 묻지 않았다. 그는 눈을 피하지 않은 채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이어갔다. 지수에 대해 말이야. 나도 처음엔 안 믿으려고 했어. 근데 너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을 죄어왔다. 몇몇 사람들 말로는 지수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얘기가 있어. 그리고 준서가 내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도 들었어.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주변의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그의 말만이 머릿속에 메아리처럼 울렸다.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준서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이건 농담일 리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터무니없어서 믿고 싶지 않았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 애는 날 사랑해. 그리고 준서는 내 아들이야. 태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나도 그렇게 믿고 싶어. 정말로. 하지만 너한테는 말해야 했어. 아무것도 모른 채 결혼하는 건 너답지 않잖아.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태민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가 틀렸기를, 아니 틀렸어야만 한다고 수백 번을 되뇌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어쩌면 내가 모른 척했던 작은 균열들이 정말 있었는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눈을 떴을 때
마치 세상의 모든 무게가 내 어깨 위에 내려앉은 기분이었다.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다. 준서가 내 품에 안겨 잠든 모습을 보며 나는 가슴 깊이 아파왔다. 그 애는 여전히 사랑스럽고 맑은 눈을 가진 아이였다. 하지만 어제와는 다르게 그의 얼굴을 보는 내 시선은 흔들리고 있었다. 지수는 내 기색을 단번에 눈치챘다. 아침 식탁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 있어? 나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냐. 그냥 좀 피곤해서. 태민의 말을 당장 꺼낼 용기가 없었다. 증거도 없이 지수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하루 종일 그 의심은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지수의 말 한마디에도 속을 뒤흔들렸다. 내가 그토록 믿었던 사람에 대한 불안감이 마음 구석구석을 좀먹고 있었다. 결국 나는 결심했다.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그날 오후 지수가 외출한 틈을 타 나는 조심스레 욕실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소리가 어쩐지 크게 울리는 듯했다. 거울 앞에 서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마음속엔 수많은 생각이 소용돌이치고 있었고 나는 이 순간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머뭇거리고 있었다. 잠시 후 나는 서랍 안에서 준서가 사용하던 칫솔 하나를 꺼냈다. 작은 칫솔이었다. 파란색 손잡이에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진, 아이가 좋아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손에 쥐던 그것. 손에 쥐는 순간 이상하게도 손끝이 떨렸다. 이걸로 정말 되는 걸까? 이게 맞는 걸까? 나는 천천히 주머니에 넣고 문을 나섰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서울 시내 중심에 있는 개인 유전자검사 병원. 건물 외벽에는 깨끗한 유리창이 반짝였고 깔끔한 로비에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사람들이 서류를 작성하거나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접수대에 앉아있던 간호사는 내가 조심스레 내민 비닐백 안에 칫솔을 힐끔 보고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이 서류 작성해 주세요.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매끄럽고 차분했지만 내 귀엔 마치 낯선 나라의 언어처럼 들렸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클립보드를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이름과 연락처, 검사 목적을 적었다. 서류를 제출한 뒤 로비 한켠 의자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모든 것이 현실 같지 않았다. 마치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 속을 몰래 들여다보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 일주일은 내 생애 가장 긴 시간이었다. 하루하루가 바늘 끝 위를 걷는 것처럼 불안했고 모든 생각이 검은 안개처럼 내 머릿속을 감쌌다. 회사에서는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고 회의 도중에도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 않았다. 내 눈엔 그래프도 보고서도 동료들의 표정도 아무 의미가 없었다. 지수는 나의 달라진 태도를 바로 눈치챘다. 아침마다 내 얼굴을 살피고 저녁이면 한숨을 쉬는 나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조심스레 물었다. 무슨 일 있어? 요즘 좀 이상해 보여. 하지만 나는 그때마다 같은 대답만 반복했다. 그냥 일이 많아서 그래. 괜찮아. 피곤해서 그런 거야. 별일 아냐. 사실은 입안까지 차오른 말을 도저히 꺼낼 수 없었다. 증거도 없이 감정만으로 그녀를 의심하는 건 내가 가장 경계했던 비겁함의 시작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웃을 때조차 내 눈엔 그 웃음이 진짜일까? 란 의심이 맴돌았다. 밤이면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끝없는 생각에 잠겼다. 만약 태민이 말이 사실이라면? 만약 준서가 정말 내 아들이 아니라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숨이 막혔다. 눈을 감아도 머릿속은 멈추지 않았다. 나는 지수의 작은 말투 하나, 눈빛 하나까지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 스스로가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 전화가 걸려왔다. 진동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휴대폰을 쥐는 손이 식은땀으로 미끄러웠고 번호를 확인하자 병원 이름이 떴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의 여성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하고 감정 없이 들렸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내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파도를 품고 있었다. 현우 씨, 안타깝지만 검사 결과 준서 군은 생물학적으로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 한 문장을 듣는 순간 나는 몸이 굳은 사람처럼 움직일 수 없었다.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눈앞은 흐려지고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아무리 믿고 싶지 않아도 이미 마음 한구석에서 알고 있었던 진실이었다. 나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차를 몰고 끝도 없이 서울의 밤거리를 헤맸다. 하이패스를 몇 번이나 지나쳤는지도 몇 시간을 달렸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찬란했지만 내 눈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지수가 나한테 이런 짓을 할 줄이야.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내 옆에 앉아서 준서를 안고 어떻게 나를 속이면서 이 모든 걸 함께 할 수 있었지? 이 질문들이 내 머릿속을 휘감았고 그 속에서 나는 무너지고 있었다. 배신감, 분노, 공허함, 감정들이 뒤섞여 나를 집어삼켰고 나는 나 자신조차 믿을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자정이 다 되어 돌아온 집은 고요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 스탠드 불빛 하나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집안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소파 한켠엔 지수가 웅크린 채 앉아 있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걱정과 분노가 섞인 복잡한 표정이었다. 내가 들어서는 순간 그녀가 벌떡 일어섰다. 도대체 어디 있었어, 현우? 전화도 안 받고 하루 종일 연락 안 되는 사람이 어딨어? 그녀의 목소리는 짜증과 안도가 뒤섞인 감정으로 덮여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문에 기대어 한동안 서 있었다. 가슴 속에서 수백 마디 말이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분노, 실망, 슬픔,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미련까지. 나는 알았다. 이제 이 대화는 우리 사이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내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지수가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얼굴은 복잡한 감정으로 뒤섞여 있었다. 안도의 숨결과 짜증 섞인 인상이 동시에 서려 있었고 눈가엔 밤새 잠 못 든 흔적이 남아 있었다. 도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현우, 밤새 전화했잖아. 왜 안 받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불안과 초조함은 숨길 수 없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웅크리고 있던 분노가 고개를 들었다. 나는 말없이 문을 닫고 한 손으로 문에 잠시 기댔다. 가슴이 요동치고 있었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귀를 때렸고 목구멍 안까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이 말을 막았다. 이 대화가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다. 더는 미룰 수도 묻어둘 수도 없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내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지수는 그제야 내 표정을 제대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이마가 찌푸려지고 눈썹이 살짝 떨렸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심각해 보여? 나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 들어갔다. 지수와 몇 걸음 거리를 둔 채 한참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나 다 알아. 순간 지수의 얼굴이 굳었다.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작게 새어나왔다. 그녀는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보았다. 뭘?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떨리는 눈빛으로 내 반응을 살폈다. 준서, 내 아들 아니잖아.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마치 입안에 독을 물고 있던 것처럼 속이 쓰라렸다. 입술이 저릿했고 어깨가 무너지는 것 같았다. 지수는 한순간 숨조차 멈춘 것 같았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렸다. 마치 내가 다른 언어로 이야기한 것처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 무슨 말이야? 그녀는 겨우 숨을 내쉬며 속삭이듯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내가 친자 확인 검사를 했어. 오늘 결과 나왔어. 그 말을 끝내는 순간 거실은 고요함에 휩싸였다. 정적 속에서 시계의 초침 소리, 냉장고에서 나는 미세한 기계음조차 뚜렷하게 들릴 정도였다. 지수는 입을 때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입술이 떨렸고 손끝까지 경직돼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현우야, 부탁이야. 나한테 기회를 줘. 내가 설명할 수 있어. 정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가는 이미 눈물로 붉어져 있었다. 설명? 나는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분노가 목소리를 잡아먹었다. 뭘 설명할 건데? 날 1년 넘게 속이고 준서가 내 아들인 것처럼 믿게 만든 걸?
무슨 말이 더 필요해? 지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 손을 꼭 움켜쥐었다. 그녀의 몸이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는 조급하게 쏟아졌다. 그땐 실수였어.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어. 그냥 딱 한 번뿐이었어. 현우, 진짜야. 맹세할게. 한 번. 나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 말, 지금이라도 믿으라는 거야? 거짓말 그만해, 지수. 두 번 다시 내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정말이야. 그녀는 울먹이며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내가 잘못했어. 너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현우, 넌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더 무서웠어. 너를 잃고 싶지 않았어. 그 말에 내 가슴 한가운데에서 불이 타올랐다. 그래서 거짓말을 선택한 거야? 우리 미래를 거짓말 위에 세운 거냐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어? 내가 준서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지수는 무너진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안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의 어깨가 격하게 들썩였고 울음소리는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나도 모르겠어. 그때는 정말 너무 무서웠어. 내가 날 떠날까 봐. 혼자서 준서를 키울 자신이 없었어. 그 말은 마치 쇳덩이처럼 내 가슴을 강하게 찍었다. 나는 소리치고 싶었다. 왜 나에게 이런 짓을 했냐고. 왜 이렇게 잔인하게 나를 속였냐고. 하지만 동시에 내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사람을 보며 숨이 막혔다. 내 안의 분노와 연민, 배신감과 미련이 뒤엉켜. 나는 단 한마디도 더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눈앞에서 무너지는 그녀를 보자 목이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가슴 한가운데에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숨이 막혔고 눈앞의 풍경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수가 무릎을 꿇듯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나는 마치 꿈속을 걷는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잠시 후 나는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낮고 차가웠다. 그 남자 누구야? 지수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눈이 크게 흔들리며 나를 바라봤다. 준서의 친부. 누구냐고. 말끝이 갈라졌다. 화가 나서라기보단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꼭 알아야만 하는 진실이었기에. 지수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더 크게 울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서지듯 떨렸고 감정이 무너지며 울음이 끊이지 않았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현우야. 그 사람은 우리 인생에 아무런 관련도 없어. 심지어 준서가 있다는 것도 몰라.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천천히 한 걸음 지수에게 다가섰다. 아니, 나한테는 중요해. 지금까지 내 삶을 뒤흔든 문제야.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했다고?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손목을 잡으며 입술을 물고 대답을 망설였다. 같이 일했던 사람이었어. 잠깐의 실수였고 그 이후론 연락도 안 해. 준서가 생기기 전 이미 끝났던 사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 오래전 지수가 야근한다며 늦게 들어오던 밤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흐릿한 표정, 피곤하다는 핑계. 그때 나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나는 손을 움켜쥐었다. 주먹 안에 핏줄이 솟구칠 정도로 세게. 그래서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그 남자 대신 내가 책임지게 만든 거야? 말끝에선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떨림이 배어 있었다. 어떤 이성도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없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너도 알잖아? 지수는 눈물로 뒤덮인 얼굴로 다가왔다. 그녀는 두 손을 내밀며 간절히 말했다. 현우, 제발. 넌 준서의 아빠야. 누가 뭐래도 그래. 너밖에 없어. 준서에게 넌 세상의 전부야. 그 아이가 자란 시간,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 그건 진짜잖아. 그 말에 가슴이 다시금 찢어졌다. 내가 품에 안고, 업고, 재우고, 웃게 했던 그 아이. 나도 모르게 웃음을 지었던 수많은 순간들.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생각이 너무도 괴로웠다.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고개를 저었다. 그 아이를 핑계로 내 거짓말을 정당화하지 마. 준서를 이용해서 나를 붙잡으려 하지 마. 말은 단호했지만 내 안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내 사랑, 내 신뢰, 우리의 미래, 모두가 깨져버린 유리조각처럼 흩어지고 있었다. 지수의 얼굴을 타고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지만 이젠 내가 그녀를 위로할 수 없었다. 시간이 필요해. 나는 힘없이 말했다.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어. 지수는 눈을 감고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그리고 다시 나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현우, 제발 떠나지 마. 우리 정말 이대로 끝내면 안 돼. 상담이라도 받아보자. 뭐든 다 해볼게. 그러니까 제발 포기하지 말자.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이전에 내가 알던 지수는 따뜻하고 현명하고 무엇보다 정직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선 그녀는 너무도 낯설었다. 그녀의 눈빛조차 처음 보는 사람 같았다. 고칠 수 있는 게 남아있긴 할까? 내가 던진 그 한마디에 지수의 흐느낌이 집안 가득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잃어버린 아이가 울부짖는 듯했다. 나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었다. 머리가 복잡했고 가슴은 타들어갔고 무언가 계속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말없이 테이블 위에 놓인 자동차 키를 집어들었다. 지수는 울먹이며 따라오려 했지만 나는 문을 열고 그대로 밖으로 나섰다. 현우, 제발. 그녀의 절규가 등 뒤에서 울려 퍼졌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다. 하지만 단 하나는 분명했다. 지금 이 집 안에서는 더 이상 숨 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 일 이후로 나는 절대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그날 밤 나는 서울의 고요한 거리를 목적 없이 떠돌았다.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지수와 준서와 함께했던 모든 기억이 이제는 잔인한 농담처럼 느껴졌다. 돌아갈까? 집으로 가서 이 모든 걸 악몽이라 생각하고 잊어버릴까?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배신감은 너무 깊었고 상처는 너무 생생했다. 결국 나는 태민의 집 앞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 태민은 나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현우야, 무슨 일이야? 나는 힘없이 집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말 다 했어.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다. 텅 비어있는 듯한 생기 없는 소리. 그녀가 인정했어. 나는 힘겹게 입을 뗐다. 준서는 내 아들이 아니었어. 지수는 날 계속 속였어. 태민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는 말없이 나를 소파로 이끌었다. 미안하다. 진심으로. 태민이 낮게 말했다. 제발 내 생각이 틀리길 바랐는데. 나는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았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태민아? 이 모든 걸 어떻게 수습해야 하지? 태민은 말없이 내 앞에 맥주를 건넸다. 그리고 조용히 내 맞은편에 앉았다. 우선 내 자신부터 보호해야 해. 그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출생신고서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어. 그제야 무언가 머리를 세게 때린 듯한 충격이 왔다. 진심이야? 나는 고개를 들어 태민을 바라봤다. 진심이지. 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다. 변호사랑 상담해봐. 내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부터 알아봐야 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법정에서 싸우는 일까지 떠올리니 더욱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태민이 옳았다. 이제 감정적으로 움직여서는 안 됐다. 나는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 그저 결혼이 취소되었고 지수를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있었다고만 전했다.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에서 흐느끼셨고 아버지는 낮은 목소리로 어휴, 그 여자가 너무하는군 하고 중얼거리셨다. 하지만 두 분 다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전화, 지수의 부모님께 해야 하는 통화였다. 그분들은 준서를 정말 아끼셨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이 소식이 그들에게 큰 충격이 될 것이라는 걸 알았다. 수학이 넘어 한동안 정막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지수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현우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우린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미안하다. 현우야. 지수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분이셨다. 하지만 이번에는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건넸다. 넌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는 거겠지. 하지만 너무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라. 지금은 힘들겠지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게 어떠냐? 그가 딸을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니 지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 눈은 울다 부어올라 있었다. 현우, 그녀가 조용히 불렀다. 내가 현관에 들어서자 마치 무너질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할 만큼 했어. 나는 차갑게 대답하고 곧장 방으로 가서 옷가지를 챙기기 시작했다. 어디 가려고?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좀 떨어져 있어야겠어. 나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대답했다. 지금 여기서는 숨을 쉴 수가 없어. 지수는 필사적으로 나를 따라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현우, 제발 떠나지 마. 우리 해결할 수 있어. 적어도 준서를 위해서라도. 그 순간 나는 걸음을 멈췄다.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준서를 위해서? 내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설마 준서를 핑계 삼아서 나를 붙잡으려는 건 아니겠지. 지수는 움찔했다. 넌 나한테 모든 걸 거짓말했어. 준서에 대해서도, 우리 사이에 대해서도. 그런데 이제 와서 어떻게 다시 믿으라는 거야? 지수는 울면서 나에게 손을 뻗었지만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현우, 난 실수했어. 하지만 그게 우리 사랑까지 부정할 이유가 돼?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준서도 널 사랑해. 넌 그 애한테 세상 전부야. 그 말은 내 가슴을 깊이 찔렀다. 나는 준서를 사랑했다. 그게 무엇보다도 가장 힘든 부분이었다. 그 애를 안아주고 먹이고 잠들 때까지 흔들어주던 모든 순간들. 하지만 그는 내 아들이 아니었다. 그리고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실을 바꿀 수는 없었다. 더는 못하겠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거짓말 위에 세워진 집에서 살 수는 없어. 나는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다. 지수는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돌아볼 수 없었다. 아니, 돌아볼 수 없었다기보다 돌아보지 않기로 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건 확실했다. 부모님 댁으로 가면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싶었지만 집에 도착한 순간 오히려 더 답답함만 커졌다. 어머니는 울며 내 손을 붙잡았고 아버지는 거실을 서성이며 화를 사귀지 못했다. 너는 이미 충분히 참았어.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 여자가 한 짓은 용서할 수 없어. 넌 더 좋은 사람 만날 자격이 있어.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나는 지금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부모님의 감정까지 감당할 여력이 없었다. 나는 단지 조용한 곳이 필요했다. 1시간 넘게 진정하려 했지만 결국 나는 가방을 다시 들었다. 나는 다시 태민의 집 앞에 서 있었다. 마치 길을 잃은 강아지처럼 태민이 문을 열었다. 놀람과 걱정이 섞인 얼굴이었다. 현우야, 괜찮아? 나는 한숨을 쉬며 힘없이 말했다. 아니, 부모님이 날 걱정해 주시는 건 알겠는데 지금은 도저히 감당이 안 돼. 여기서 잠깐만 지내도 될까? 태민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문을 활짝 열었다. 당연하지. 원하는 만큼 있어. 그는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힘없이 소파에 몸을 기댔다. 오늘 하루 동안 처음으로 조금이나마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태민은 아무 말 없이 내게 담요를 건네주었다. 그리고 옆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다. 아니, 생각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크게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다. 숨을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아무 말 없이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친구. 다음 날 아침, 창문 틈으로 햇살이 스며들며 나를 깨웠다. 한순간 내가 어디 있는지조차 잊었다.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그저 악몽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소파 옆에 놓인 짐을 보는 순간 모든 현실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마치 거대한 기차에 부딪힌 것처럼 태민은 이미 일어나 있었다.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일어났네. 그가 나를 보고 말했다. 좀 어때? 나는 얼굴을 문지르며 대충 대답했다. 모르겠어. 한순간은 화가 나고 다음 순간에는 아무 감정도 안 드는 것 같아.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준서, 대체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태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많이 복잡하겠지. 하지만 한 번에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 한 걸음씩 차근차근 가야 해.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변호사는 연락해봤어? 아니. 아직. 나는 고개를 저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태미는 포스트잇을 꺼내어 무언가를 적었다. 여기, 이 사람한테 연락해봐. 내 사촌이 이혼할 때 도와준 변호사인데. 실력 좋아. 내 상황을 확실하게 정리해 줄 거야. 그날 오후 나는 결국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소연 변호사는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출생신고서에 현우 씨 이름이 올라가 있나요? 그녀는 침착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네. 나는 답하며 속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 그럼 법적으로 준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요? 아무리 내 친자가 아니어도 박 변호사는 짧게 침묵했다. 그건 법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내 속이 끓어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친부를 확인하고 그의 친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법적 의무를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비록 그녀가 내 표정을 볼 수 없었지만 그럼 제가 해야 할 일은 뭔가요? 우선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 그리고 출생신고서 사본. 그리고 친부를 특정할 수 있는 어떤 서류나 증거라도 있으면 준비해 주세요. 그걸 다 확보하면 법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태민의 소파에 앉아 박 변호사가 보낸 서류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다시 한번 머리 위로 무겁게 내려앉았다. 이건 단순히 깨져버린 연애 문제가 아니었다. 내가 살아온 삶 자체가 무너지고 있었다. 준서의 첫걸음, 그의 웃음소리, 그가 나를 보고 환하게 웃던 순간들, 모두 내 것이 아니었다. 박 변호사와 나는 예상했던 반응 그대로였다. 그는 처음에는 우물쭈물하며 모든 걸 부인했다. 하지만 결국 친자 확인 검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검사 결과는 부라는 사실을 확실히 증명했다. 하지만 그는 책임을 지기는커녕 어떻게든 피하려고만 했다. 나한테 그럴 돈 없어. 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지수 문제지.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박 변호사는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이제 국가가 개입할 문제입니다. 그녀는 냉정하게 말했다.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결국 다 뒤따라올 겁니다. 그 순간 민석의 운명은 결정되었다. 이제 법적으로 그가 책임을 져야 했다. 그리고 몇 개월 만에 나는 드디어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더 이상 준서에 대한 법적 책임은 내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의 친부에 대한 진실도 세상에 밝혀졌다. 해외로 떠날 짐을 챙기면서 나는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았다. 이 짧은 시간 동안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니. 결혼을 준비하고 가정을 꾸리려던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게 될 줄이야. 하지만 아무리 아파도 이것이 옳은 선택이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알게 되는 것보단 지금 진실을 아는 것이 나았다. 이 경험의 상처는 오랫동안 남겠지만 그만큼 나에게 소중한 교훈도 남겼다. 나는 너무 순진했다. 신호를 무시했고 보이는 것만 믿었다. 행복한 미래라는 환상에 너무 쉽게 빠져들었다.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남긴 조언들이 떠올랐다. 언제나 조심할 것.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친자 확인을 반드시 할 것. 어떤 사람도 맹목적으로 믿지 말 것. 아무리 다정하고 아무리 사랑스럽게 보여도 이 교훈들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나처럼 같은 상황에 처한 누군가에게도 꼭 필요한 것들이었다. 비행기가 이륙했다.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슬픔과 그리고 희망이 공존하는 느낌이었다. 내가 떠나온 삶은 이제 과거가 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미래는 이제 막 펼쳐지려 하고 있었다. 해외에서의 새 출발, 거짓이 아닌 진실 위에서 다시 시작하는 인생.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다.